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현란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한 1% 조금 안 빠졌는데 중국 시장 굉장히 빠졌습니다. 여기 보면 차이나 A50은 4% 넘게 빠졌고 선전지수 3%, 상하이 지수는 1.45 빠졌어요. 그래서 CSI 300 지수가 상하이 70에 선전 30%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상위 지수가 세거든요. 그런데 상위가 1.45, CSI 300 지수가 3.14. 그러니까 그 상위하고 심천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중국의 그 인민은행이 조금씩 긴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가 나왔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시티그룹이라든가 아니면은 BOA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주식시장의 조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조정 얘기가 10%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20%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기품의 20%까지의 조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의 주식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이 경제하고는 괴리된 상태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조정이 가면 뭐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조정이 미비하고 올라오고 이걸 반복했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한번 대규모, 그러니까 일정 수준, 깊은 수준까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상황이 터지질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약간 뭔가 지금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중국의 긴축이 그 수면 아래로 나와서 약간 내려갔다가 이게 완전히 다 꺼졌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다시 상승세를 반납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미국의 국채 수익률 패턴을 보면요,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게 미국의 그 연준의 그 자산 규모거든요. 그 자산 규모가 여기 보시면 12월 23일자, 이거 일주일 단위로 발표되는데 12월 23일자의 규모하고 여기 2월 3일자의 규모, 올해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되는 거죠. 한 2달 좀 안 되네. 한 달 뭐 며칠 정도? 한 달 한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크게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월 3일 이후 2월 10일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10일부터 17일까지 매집 속도가 빨랐거든요, 연준이. 그런데 그 사이를 보면 이 국채 수익률입니다. 여기 2월 아까 4일부터 10일까지죠. 이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국채 수익률 쭉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이때 매집 규모를 늘려서 이게 1.6대 2를 안 뚫고 내려왔었는데, 그 뒤에 여기 보시면 2월 10일 이후에 2월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이죠. 이때까지 계속 채권을 매집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그 뒤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거 발표가 일주일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가 나와 보면 이 연준이 매집의 강도를 계속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 상황 자체를 연준이 지금 그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매월 그 국채를 800억 달러, 그다음에 모기지를 400억 달러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그 매수 규모로 커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다가만 요동을 많이 치면 연준에서는 QE를 또 추가적으로 뭐 대규모로 안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채권 매집 규모를 조금 늘림으로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출렁일 때 너무 공포를 갖지는 말란 뜻이고, 이거 출렁이면 그게 매수의 기회일 겁니다. 매수의 기회라고 보셔야 되고,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제가 항상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출렁일 때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요인들 때문에 중요한 거는 현금 보유 비중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건 주식의 순환 매장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100 지수를 보는 건데, 이 나스닥 100 지수를 보면 이게 제가 어제 아까 새벽에 이 소트를 하락률이 높은 걸로 했는데, 그 보는 사이에 변동돼서 이게 소트가 엉망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모더나가 8% 넘게 빠졌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그 얘기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는 이미 그 모멘텀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주식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바이오 제약주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거 이외에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테슬라는 뭐 이게 800달러, 700달러 후반부가 지지선이었는데 그 뚫린 이후에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8% 넘게 빠졌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손해볼까봐 비트코인을 샀나?
우스갯소리입니다. 여기 마이크론, 그 다음에 AMD, 마이크로칩, 인텔, 그 다음에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주들이 빠지고 있는 거죠. 애플도 3% 가까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주들이 지금 쭉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특이한 거는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여기 보면 메리어트는 4% 올랐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호텔업 알죠? 메리어트.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하셔야 될 게 우리가 호텔업은 죽 쓰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가끔 보여드렸던 그 calculatedblogrisk.com calculatedriskblog.com이네요. 거기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이동이나 뭐 사용, 그 중에 이제 호텔 점유율이 나왔었잖아요. 그 호텔 점유율인데 이제 이게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통계고, 이게 2009년도 글로벌 금융이 터진 뒤에,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입니다. 이게 올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미비한, 과거 그 터지기 직전보다 상당히 미비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는데 메리엇 그 호텔 주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비트코인이고, 이겁니다, 이거. 이게 메리엇 호텔 주식이에요, 이게. 근데 보시면 이게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터지기 직전까지 이미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을 잘 하셔야 되는데, 호텔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규모로 매집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 코로나 터지기 전이거든요. 배수가 높아질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성과를 조금씩 늘리고, 그러니까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주식이 있을 거고요. 어떤 것들은 그 코로나 이전보다 영업 성과나 이런 게 좋지 않지만 아직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은 그런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주식들 중에 일부는 넘어가는 그런 순환매 장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주 쪽에만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 얘기를 했으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쪽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TSMC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어요. 2%. 그런데 향후에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는 품귀 현상 때문에 일정 수준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TSMC나 이런 쪽은 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TSMC가 파고 38배잖아요. 이게 TTM인지 아니면 이제 2020년도 성과 기준인지 아니면 포워드인지 잘 세부적으로 제가 들여다를 안 봐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보면 38배 정도 되죠.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가 여기가 이게 이제 2020년도 12월까지가 21배라는 얘기거든요. 얘가 포워드는 당연히 이 수치보다 높을 거예요. 이것보다 높을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 2020년도까지의 실적이라면 포워드는 이거보다 낮게 나옵니다. 근데 2020년 보더라도 38배니까 삼성전자보다 높죠. 우리나라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생산해서 판매하는 곳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가 지금 34배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34배는 이 작년 9월, 그러니까 TTM이고, TTM 아니고 작년 12월까지의 기대치로 보면 2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SMC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리고 이 기대치로 보면 삼성전자 1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여기 보시면 이제 기대치, 그러니까 2021년도 EPS 대비입니다. 13배니까 상대적으로 그 TSMC보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대적 펍에서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물량 사는 사람들을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쫙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그 D램 반도체 쪽에 성과가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쪽에 몰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끌어당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관의 매도 물량은 줄었고 외국인은 매수로 약간 들어왔는데, 이게 매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 매수 추세가 과거 이제 대규모로 매도하던 추세를 완전히 뒤집었는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를 매집화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정 국면에 매수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생각하셔야 될 건 배트를 길게 잡아야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큰 이익을 내겠다라는 개념보다는 매수를 하고 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를 매수할 거냐 아니면 뭐 삼성전자를 매수할 거냐,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램 반도체 쪽이 아마도 한 30% 정도 될 거예요. 전체 매출이나 이익 부분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 곳이 전부 다 반도체 쪽이죠. D램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시면 SK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를 거고요. 안정성이 좀 더 긴 관점으로 추세를 보면 삼성전자가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뭐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려서 난리를 치고 나서 옐런 의장께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방향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사실 알게 모르게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일부 범죄 집단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그 가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뭐 중앙은행에서 그걸 용인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는 거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에 누군가 준다고 하는 보증이 있고 이자를 지급한다는 보증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화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화폐의 지불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중앙은행이 인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그 디지털 화폐, 이미 중국에서는 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공식화해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는 순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기존에 있던 그 화폐들이 공존하도록 그 이쪽에서 뭔가 그걸 없애려고 하진 않겠지만 중앙은행의 화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비트코인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현대차의 중국 배터리 업체 얘기입니다. 이번 현대차가 그 CATL 배터리를 장착하기로 일부 차종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읽어보십시오. 현대차 물량 입선 중 배터리 업체 머스크도 놀란 기술을 갖고 있었다. 여기 안에 보면 내용이 잠깐만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셀이 있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류정하고 유형준 기자께서 2021년도 2월 22일자로 만들어낸 기술인데, 여기 보면 셀투팩 요 기술입니다. 내용에 보면 이제 밑에 하이 니켈 얘기도 나오는데, 셀 자체가, 그러니까 셀을 만들어서 모듈로 만들고, 그 모듈을 만들어서 뭉쳐서 팩으로 만드는데, CATL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셀을 그냥 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부피가 줄어들고 용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모듈 들어가는 부분이 빠지니까.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하이니켈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니켈이 많아지면 용량이 늘어나요. 배터리 용량이. 그런데 문제는 화재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력이 뛰어나서 이 하이니켈을 생산하는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이 글로벌 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보면 LG화학이 최근 강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진 건 있는데, SK 그 이노베이션하고 소송에서 이겼잖아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식시장이 힘을 못 발휘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얘네들이 잘 버티려면 이 배터리를 납품해야 되는데, 국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지금 중국 쪽으로 납품이 밀렸잖아요. 물론 지금 중국 쪽을 채택해서 사용해 본 다음에 그 화재에 대한 문제성이나 그 어떤 그 품질에 대한 문제성은 검증이 된 뒤에나 뭐가 나오겠지만, 일단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일단 배터리 물량에 대해서 현대차가 다른 쪽을 선택했다는 건, 물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현대차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LG화학하고 현대차하고 배터리 그 화재 때문에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쪽에 몰려 있다가 화재가 나면 그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서
배터리 업체를 잘 점검한 다음에 분산 포트폴리오로 가고 있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그 배터리 생산 업체들의 기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이 고배수로 가 있는데 이런 아예 퍼가 산정이 안 되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2개월 TTM으로 놓고 보면 85배,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실적으로 보면 33배인데 이렇게 그 배터리 수주를 중국에 뺏기면 이거 물론 다른 쪽에서 또 상대적으로 반대로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긴 한데, 좀 전에 기사에서 봤듯이 단순히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배터리 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셀트팩이나 혹은 하이니켈, 안정성을 가진 하이니켈 배터리를 진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점하고 있다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밑에 기사에 보면 더 이것도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주기 때문에 싼 가격에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에 셀트팩이나 이런 기술 때도 싸지는데 정부의 지원 때문에 더 싸지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거죠. 국내 업체로서는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는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배터리나 소재주 같은 경우는 고배수를 가지고 있어서 편입을 안 한 상태거든요. 이번에 조정이 있으면 편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지, 이거는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극단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퀄리티를, 그러니까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인 것 같아요. 물론 단기 매매를 하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애플카가 올라온 뒤에 애플카 때문에 튀었다가 한번 그 애플카가 소진된 뒤에 약간 밀리긴 했지만 버틴 수준으로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로 갈 거예요. 물론 이제 현대차를 매집한 거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감안돼 있고, 뭐 스위스라든가 아니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수출했다거나 포스코와 관련해 가지고 뭐 수소차 관련된 또 걸 했다거나. 근데 그 포스코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수소 생산, 부생 수소를 생산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러니까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포스코가 있지만,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것들을 매집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수소차 같은 걸 운영하면서 그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걸 덜 매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현대차의 수소차를 매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단순히 전기차만 가지고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전기차 완성차 업체를 살 것이냐 아니면 소재 업체를 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잘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고배수 논란이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엔 테슬라가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도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배수 논란에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고배수 논란에 있는 그린 에너지 쪽에 보면 CS 윈드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풍력도 있는데, 얘도 떨어지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계속 고점을 못 뚫고 헤매고 있다가 여기 무상증자 하는 연말, 이게 거래의 오류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갑자기 바뀌면서 이게 그 가격대가 10만 원대 막 중반대 있다가 갑자기 뭐 9만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때 상한가를 치고 이 시기에 대규모로 기관들이 털었어요. 국내 기관들이. 여기 보시면 계속 털고 있죠. 여기 30만 주 털었고, 계속 사고 있다가 적정 수준을 가지고 있다가 터는 규모가 달라졌어요. 기관들이. 여기 보면 30만 주, 15만 주, 11만 주, 30만 주, 19만 주 계속 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들이 털어내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버티질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지지선이 뚫릴 것 같아요. 뚫려서 아래로 밑으로 확 밀려 내려갈 건데, 이때 얘를 매집해야 될 것인지는 또 스스로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여기서 매집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제 단박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배트를 길게 잡고 매집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흐름이 약간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예를 들면 채권 수익률이 꾸물꾸물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연준에서 일정 수준 매집하는 걸로 잘 누르고 있던 게 위로 확 밀려 올라왔던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긴축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준이나 이런 걸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막 흔들리고 있고, 고배수 논란을 치고 있던,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왔던 주식들이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질 못하고 아래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아까 테슬라도 있었고, 뭐 여기 보면 뭐 LG화학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가 이제 흔들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속도가 빨리 올라왔다가
조정금에서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언택 관련돼서 막 밀고 올라왔던 그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탄력을 잃고 있다는 것들이 바뀐 거죠. 그런데 메리엇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바닥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실적은 아마 엉망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고 올라와서 그 붕괴 직전까지 올라왔던 이런 부분들, 이런 거 보면 주식시장이 점진적으로 달려왔던 주식은 상대적으로 탄력을 잃고, 그렇지 않은 주식들이 이 조명을 받을 수 있는 패턴대로 쭉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그런 냄새가 좀 나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는 제가 뽑은 기사인데요. 두 가지 기사를 뽑았는데, 전기가 민영화, 미국 정기 민영화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전기요금이 1,000,000원이랍니다. 텍사스에서. 이번에 막 텍사스 단전돼가지고 어떤 분은 아이 2명이 동사됐다고 텍사스 전기회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얘기들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셌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좌우 상관없이 민영화 얘기들을 계속 하는 영역들이 많은데, 전기 상하 수도, 그 다음에 그 버스 같은 공공 운수 혹은 의료 같은 것들은 민영화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은 민영화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맞고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그 기업을 뭔가 계속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공공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지, 기업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기사는 이건데요. 트럼프가 차후에 또 나올 거다 4년 뒤에, 저는 그 전에 뭔가 소송에 걸려가지고 처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기사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